여보, 위자료 500만 원이면 감지덕지 아냐? 빨리 도장 찍어! 법원 앞 불륜녀와 팔짱 낀 남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이혼은 하더라도 이번 달 생활비 350만 원은 보낸 거지? 순영은 싸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생활비 제가 3분 전에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카드도 정지시켰고요.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순간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탓이죠. 15년간 부려먹던 며느리가 180억 자산가였다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식모 취급받던 그녀가 시댁의 숨통을 조여가는 통쾌한 복수극.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4월의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영정사진 하나와 국화꽃 몇 송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31살의 김순영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의 아버지 김철수는 일주일 전 새벽 식자재를 구하러 가던 길에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순영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순영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 단골 손님 서너 명이 다녀갔을 뿐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꼬박 사흘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재혁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3살 위의 선배였고 어릴 적 순영네 식당에 자주 드나들던 얼굴이었습니다. 재혁은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빛이 재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순영의 옆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순영아, 이게 무슨 꼴이냐?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반쪽이. 밥은? 밥 한 숟갈이라도 떴어? 순영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혁은 품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내 순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이거라도 씹어 삼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다 쓰러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편히 눈이나 감으시겠냐? 제발 좀 먹자, 응? 순영은 삼각김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순영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순영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순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안병동이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순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우리 딸 왔니? 그래, 아버지 장례는 탈 없이 잘 치렀어? 그럼요, 엄마.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순영아.
애미가 돼가지고 옆에서 힘이 돼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집만 되고 누워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순영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짐이야? 엄마는 얼른 털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 병원비고 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다른 생각 말고 밥이나 잘 먹어, 알았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영은 31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아버지가 남긴 식당빚과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순영은 빈 식당에 홀로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국을 끓이던 주방, 어머니가 손님 맞이를 하던 카운터,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이제 그 모든 것이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재혁은 순영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오빠 눈 똑바로 봐. 나랑 결혼하자. 순영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 빈말 아니야. 진짜야. 너 혼자서 이 빚 감당하고 이 외로움 견디고 나 그거 못 봐. 내가 내 옆에서 같이 짊어질게. 응? 순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우리 엄마 알잖아. 목소리는 좀 커도 정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너 가면 친딸처럼 예뻐해 주실 거야. 우리 집에 오면 밥 굶을 일 없고 춥지도 않을 거야. 이제 오빠 믿고 기대. 그 말에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만 알았던 순영에게 재혁의 손길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나 진짜 오빠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죽을 때까지 잘할게. 2009년 가을, 순영과 재혁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석 신부 측에는 아버지 식당에 단골 손님 몇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웨딩드레스 안쪽 주머니에 부모님 사진을 넣어두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순영은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면사포를 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영은 주머니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영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드레스 꼴이 그게 뭐냐? 어디서 남이 입다 버린 걸 주워 입고 왔어? 아주 촌스러워서 눈을 못 뜨겠네. 원. 순영이 황급히 부모님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박말자 여사가 대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밖을 좀 봐라. 신부 쪽 하객석이 아주 텅텅 비었어. 파리만 날린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창피해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순영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영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혁이가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쳐서 받아는 주는데 너 똑바로 들어라. 네가 혼수로 해온 게 뭐 있냐? 빚밖에 더 있어? 너 시집 오면 밥값 하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거다. 알아들었냐? 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말은 청산유수지. 흥? 두고 보면 알겠지.
박말자 여사가 나간 뒤 순영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영은 주머니 속 부모님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지?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예식장 본식이 시작됐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순영의 옆에는 아버지 대신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영은 혼자서 그 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옆자리 친척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저게 불쌍해서 우리가 걷어주는 거야. 걷어주는 거. 부모도 없고 땡전 한 푼 없고 빚만 잔뜩 있는 걸 누가 데려가겠어. 우리 재혁이가 전생에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어. 워낙 착해 빠져가지고 원. 그 말이 순영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실로 이동했습니다. 순영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종구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는 대추와 밤을 순영의 치마폭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받아라. 아들이다.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기집애 낳으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우리 집안대 끊기면 다 내 책임이야. 알겠어? 순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옆에 있던 시누이 박재숙이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들었지? 언니가 뭐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아들 못 낳으면 이 집에서 밥숟가락 놓을 생각해야 할걸. 깔깔깔. 순영은 치마폭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추와 밤이 치마 위에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혁이 머쓱한 표정으로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신혼여행은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지금 가게 사정도 그렇고 돈이 너무 쪼들려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꼭 진짜 근사한 데로 데려갈게. 응?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오빠.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뭐. 나중에 형편 풀리면 그때 가자.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신혼여행은 무슨 얼어 죽을 신혼여행이야. 야, 남들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배가 불렀구만. 안 그래도 잘 됐다. 순영아, 너 내일 당장 김장하는 거나 거들어라. 배추가 200폭이다. 일손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잘 됐네. 순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다 해야지. 시집 왔으면 김장은 며느리 몫인 거 몰라? 순영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결혼 첫날 밤 순영은 시댁 부엌에서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연신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허, 물을 그렇게 두껍게 썰면 누가 먹냐? 소 여물주냐? 더 얇게. 채 썰어본 적 없어? 아이고, 답답해. 비켜봐. 내가 하지, 내가 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이리 주세요. 죄송하면 똑바로 하든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영은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재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소리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재혁의 등이 느껴졌지만 그 등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잘해야만 해.
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영의 시댁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순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순영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재혁을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순영은 가장 먼저 시아버지 박종구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위해 싱겁게 간을 맞추고 혈당에 좋다는 나물 반찬을 챙겼습니다. 밥이 뜸이 들 때쯤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이게 뭐야? 맛도 없겠다.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끓여 먹었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까요?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먹지 뭐. 다음부턴 제대로 해. 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침 식사가 끝나면 순영은 설거지를 하고 시아버지의 병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종구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순영이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데려다 드리고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오는 것이 순영의 몫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낮 12시가 다 돼 있었습니다. 순영은 점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에도 반드시 따끈한 밥과 국, 4가지 반찬을 요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2시쯤 시누이 박재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애들 좀 데려다 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알겠어. 몇 시에 가면 돼? 4시. 늦으면 안 돼. 알겠지? 박재숙은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2 아이의 학원 픽업을 매번 순영에게 맡겼습니다. 순영은 오후 4시에 학원 앞에 가서 조카들을 데리고 박재숙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박재숙은 문 앞에서 아이들만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언니. 내일도 부탁해. 문이 닫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순영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재혁까지 온 가족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재혁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재혁은 피곤하다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순영은 그제야 잠깐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순영은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순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너 시집 온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배가 안 불러오는 거야? 순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손주 보고 난리인데 나만 창피해 죽겠어. 시누이 박재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봐. 요즘 그런 거 잘 고친다던데. 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혁은 밥만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영은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순영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영은 집에 돌아와 재혁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대.
의사 선생님이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 재혁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바빠서 병원 갈 시간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됐다니까. 자꾸 그러지 마. 재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영은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주 후 순영의 거듭된 부탁에 재혁은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재혁에게 있었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순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순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면 난리 날 거 아냐. 그래도 어머님이 나한테만 자꾸. 그냥 네가 참아.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재혁은 그렇게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결과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순영만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못난 년. 밥값도 못하는 게 맨날 처먹기만 해. 시도 못 받는 년을 데려와서 집안 망신이야. 순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2014년 봄, 시아버지 박종구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뇌출혈 범위가 넓어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재혁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네, 집에서 돌보시기 어려우시면 요양병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월급으로는 힘들어. 시어머니가 순영을 돌아봤습니다. 순영아, 요양보호사 부를 돈이 어딨어. 네가 해야겠다. 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그래, 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나왔을 일이야. 재혁이 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당분간만 네가 좀 고생해줘. 당분간이라는 말이 순영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순영의 삶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창이 생겼습니다. 순영은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일어나 시아버지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면 순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감각이 무뎌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영이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는 며느리가 해야지. 뭘 힘들다고 그래. 시누이 박재숙은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얼굴을 보러 왔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언니 수고해. 나는 애들 봐야 해서. 재혁은 야근이 늘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영이 힘들다고 말해도 재혁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영은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순영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순영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며느리일까? 가정부일까? 아니면 그냥 부려먹기 좋은 사람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순영은 재혁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이 37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S. Y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에 재혁이 퇴근하자 순영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재혁이 영수증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뭘 뒤져서 이런 걸 들고 나와. 거래처 병원장 접대한 거야. 의심하지 마. 근데 뒤에 적힌 건 그건 병원 직원이 장난으로 쓴 거야.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나 좀 쉬게 해줘. 재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영은 거실에 서서 구겨진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2016년 가을의 어느 날 순영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영은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태준 법률사무소 강태준 변호사입니다. 고 김철수 씨의 유산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넘었는데요. 무슨 유산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순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식당과 빚뿐이었습니다. 무슨 유산이 있단 말인가?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이번 주 내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후 순영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가 갑자기 입원했다고 해서 병문안 좀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뭐? 친구? 네가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많이 아프대서요. 빨리 갔다 와. 아버님 저녁약 챙겨야 하니까. 순영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은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순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순영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김순영 씨 반갑습니다. 강태준입니다. 순영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유산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서요. 아버지는 식당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강태준이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식당 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순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께서 운영하셨던 식당 기억하시죠?
네, 경기도 외곽에 있던 작은 식당이요. 그 식당의 원래 위치를 아십니까? 순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래 위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셨는데요. 강태준이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영 씨의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에 이 땅을 사셨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영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강남역 바로 뒤편입니다. 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강남역이요? 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일대가 서울에 편입됐습니다. 김철수 씨께서는 식당을 경기도 외곽으로 이전하셨지만 원래 땅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남에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올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산정됐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순영 씨에게 보상금 78억 원과 신축 상가 건물 입주권 2개가 귀속됩니다. 순영은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78억.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78억이요? 7,800만 원이 아니고요? 78억 원 맞습니다. 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모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재개발 보상 내역서, 상속관계 증명서까지 전부 확인됐습니다. 순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8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영 씨, 괜찮으세요? 순영이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아버지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김철수 씨께서 생전에 말씀을 안 하셨나 봅니다. 아마 본인도 그 땅의 가치를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냥 묵혀두셨으니까요. 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만 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강남에 수십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셨다니.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아니요. 저와 순영 씨만 알고 있습니다. 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순영이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 남편과 시댁에는요. 강태준이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재산 관리도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어요. 제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강태준은 잠시 순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순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순영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가족에게 비밀로 하시려는 건지 실례가 안 된다면요. 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간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시아버지 병수발, 집안일, 조카들 돌보기.
근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태주는 아무 말 없이 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병수발하는 사람. 이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까요? 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돈을 다 빼앗고 나서도 저를 똑같이 부려먹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강태주는 순영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 쌓인 상처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영 씨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영의 비밀스러운 자산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주는 순영의 재산을 강남과 판교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신축 상가 건물 입주권은 직접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순영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부모 밥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고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순영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2017년 봄 시어머니가 순영을 불렀습니다. 순영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생활비가 부족해.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어머님? 매달 350만 원은 있어야겠어. 아버님 병원비에, 공과금에 먹는 것도 있고 350만 원. 재혁의 월급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350만 원을 맞추라는 말인가?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겠어. 순영은 그날부터 새벽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순영은 자신의 임대 수익 중 일부를 별도 계좌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재혁의 월급에서 150만 원, 순영의 비밀 계좌에서 200만 원, 합쳐서 350만 원이었습니다. 재혁은 아내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재혁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영의 재산은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임대 수익이 쌓이면서 2023년에는 자산이 1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태준이 분기마다 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순영 씨, 자산이 180억을 넘었습니다. 이제 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순영은 강태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순영홀딩스라는 자산관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시댁의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순영은 여전히 시댁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치마 뒤에 180억 원의 자산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023년 겨울 시누이 박재숙이 순영에게 실수로 말을 흘렸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요즘 되게 좋은 여자 만났다던데? 의사래. 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박재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헛소리했어. 잊어버려. 박재숙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남편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남편분을요? 네.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알고 싶어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주 후 강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영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영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혁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사진.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외과 전문의입니다. 박재혁 씨가 제약회사 영업 업무로 거래처 병원을 다니다가 만났고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순영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이 관계를 2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부추기셨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고 온갖 구박을 참아가며 살았는데 순영이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그렇게 많았던 거구나.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영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조사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제 남편 거래처 병원들의 소유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시댁주택의 등기부등본도요. 강태준은 순영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주 후 강태준의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제역의 핵심 거래처인 중앙의료원을 포함한 5개 종합병원이 순영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한 의료재단 산하이거나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살고 있는 주택은 2011년 순영이 결혼 초기에 자신 명의로 매입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카드가 순영의 손에 있었습니다. 순영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은 기다릴게요. 기다리신다고요? 네. 저 사람들이 스스로 저를 내쫓을 때까지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강태준은 순영의 냉철함에 감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순영은 법무법인을 나와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내가 나갈 때는 내 발로 걸어 나갈 테니까.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순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2024년 봄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순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순영아,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순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재혁과 함께 있던 그 여자, 한서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앉아. 순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한서연이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누이 박재숙도 어느새 거실에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서연이야. 서울대 의대 나온 외과 전문이고 재혁이 직장 동료야. 순영은 아무 말 없이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재혁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순영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재혁이 한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순영과 눈이 마주쳤지만 재혁은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순영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이제 나가야겠어. 순영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재혁이가 서연이랑 결혼한대. 서연이가 임신했거든. 한서연이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8주째예요. 지난주에 초음파 찍었는데 심장 소리도 들렸어요. 한서연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집어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 손주야. 얼마나 예쁘니? 시누이 박재숙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축하해. 드디어 우리 집안에 서울대 의대 출신 며느리가 생기는 거네. 완전 대박이다. 순영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서연이가 임신을 해서 우리 정리하자. 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뜸을 들여. 대답해. 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알겠다고? 네. 이혼하겠습니다. 순영의 담담한 대답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싸우거나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순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어차피 15년 동안 뭘 했어? 애도 못 낳고 밥값이나 했냐? 한서연이 순영을 흘끗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시네요. 괜히 질질 끌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순영은 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연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짐 싸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주일? 사흘이면 되겠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싸. 알겠습니다. 사흘 후에 나가겠습니다. 순영은 거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순영 씨, 무슨 일이세요?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간 참고 버텨온 세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영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순영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영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던 부엌,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던 방, 수천 번 닦았던 거실 바닥. 순영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순영은 강태준의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이 회의실에서 순영을 맞이했습니다. 순영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럴 만합니다.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혼을 원하면 조정으로 끝나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댁주택 명도소송 서류입니다. 순영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니까 이혼 후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니 판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6개월이요? 네. 법원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순영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거래처 건은요? 중앙의료원을 포함한 5개 병원 모두 순영홀딩스 관련 재단이거나 협력병원입니다. 담당자 교체 요청만 하면 박재혁 씨는 거래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이혼부터 마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법원 계단 앞에 서서 재혁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재혁 옆에는 한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혁의 변호사도 따라왔습니다. 재혁이 순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왔어? 빨리 끝내자. 순영은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교환했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입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을 제한합니다. 순영의 변호사 강태준이 서류를 확인하며 순영에게 물었습니다. 순영 씨, 이 조건으로 진행할까요? 순영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눈을 피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강태준이 잠시 순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서자 재혁이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사인해줘서 고마워. 서연이 입덧이 심해서 빨리 혼인신고 해야 하거든. 한서연이 재혁의 팔짱을 끼며 순영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현명하시네요. 질질 끌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가는데 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영아, 너 이혼 다 됐어? 네, 어머님. 잘 됐네. 이사 비용은 알아서 해.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보낸 거지? 네, 어머님. 그래, 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 순영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차 대령했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법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재혁과 한서연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순영아, 저 차 뭐야? 회장이 뭔 소리야?
순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혁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재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데? 그동안 시댁생활비 350만 원 누가 냈는지 알아요? 재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내 월급이지. 왜? 당신 월급 28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350만 원을 보내요?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5년간의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재혁 계좌에서 150만 원, 그리고 별도의 계좌에서 200만 원. 매달 2건의 이체 기록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200만 원, 내 돈이었어요. 15년간 내가 낸 거예요. 재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내 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순영이 제네시스의 뒷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혁 씨, 3분 전에 그 자동이체 해지했어요. 앞으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순영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순영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카드 3장. 그거 다 4명의 가족 카드였어요. 그것도 오늘 전부 해지했으니까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제네시스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재혁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재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카드가 안 돼. 슈퍼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안 먹힌다고. 엄마, 잠깐만. 나도 지금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자동이체가 일부 취소됐다고. 200만 원이 안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재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한서연이 재혁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뭐야? 회장이라니 무슨 소리야?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사람들이 북적이는 법원 앞에서 재혁과 한서연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안에서 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간의 서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이체 해지 확인됐죠? 네, 확인됐습니다. 순영 씨 명의 가족카드 3장도 전부 해지 처리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요. 명도소송 진행할까요? 네. 그리고 남편 거래처 건은 아직 기다려주세요. 좀 더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강남 신사동에 있는 자신의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섰습니다. 순영이 직접 매입한 빌딩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혼 다음 날 오전 9시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어제 슈퍼에서 카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확인 좀 해줘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 카드인데요. 원 카드 소유자가 해지 신청을 하셔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뭐라고요? 가족 카드? 네. 김순영 씨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입니다. 박말자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박말자 여사가 이를 갈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순영이 그년이 카드를 끊었어. 내 카드가 다 그년 명의였던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카드 3장이 다 안 돼. 전부 순영이 명의였나 봐. 뭐?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야? 4명의 카드 하나 있긴 한데 한도가 얼마 안 남았어. 박말자 여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시댁집에 도착한 박말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종구가 방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15년간 순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방에 들어가 남편의 기저귀를 풀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이걸 그년이 매일 했단 말이야? 기저귀를 가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순영은 5분이면 끝냈던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 순영이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혁아, 집에 먹을 게 없어. 돈 좀 보내줘. 엄마,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카드도 안 되고. 그럼 어떡하라고. 굶으라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퇴근하고 뭐 좀 사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이야. 그날 저녁 재혁이 퇴근길에 편의점 도시락 몇 개를 사왔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도시락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지. 재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참아. 내가 월급 받으면 생활비 보내줄게. 당분간이 얼마나 가겠냐. 아버지 병원비도 이번 달치가 밀렸는데. 재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야? 한 달에 280만 원. 순영이 그년이 보내주던 돈으로 냈었는데 이제 어떻게? 280만 원. 재혁의 월급 전부였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을 옮겨야 하나? 옮기긴 어딜 옮겨. 다른 데는 더 비싸.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재혁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응, 서연아. 여보, 다음 주에 산부인과 정기검진 있잖아. 120만 원 보내줘야 하는데. 120만 원? 응. 정밀 검사 받아야 해서 비용이 좀 나와. 보내줄 수 있지? 재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지금 좀 상황이. 한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 120만 원도 없어?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재혁 씨, 솔직히 말해. 지금 형편이 어떤 거야? 재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영이가 보내주던 돈이 끊겨서 좀 빠듯해. 카드도 다 막혔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돈이 순영 씨 돈이었던 거야? 그게... 아, 진짜. 나 지금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시댁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봉투를 뜯어보다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명도소송?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박말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김순영이
무상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6개월 내 인도를 청구한다. 박말자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재혁아, 당장 와봐. 재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이 순영이 명의래. 우리 나가래. 재혁이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어. 재혁이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2011년 김순영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후에 순영이 이 집을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재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짜네. 이 집이 순영이 집이야. 박말자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년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사? 말이 돼? 나도 몰라, 엄마. 나도 처음 알았어. 15년 동안 우리가 그년 집에서 그년을 부려먹고 살았단 말이야. 박말자 여사가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재혁이 휴대폰을 들어 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영아,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혁에게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재혁 씨, 태준 법률사무소 강태준 변호사입니다. 아, 네. 순영이 변호사요? 명도소송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순영 씨께서는 소송 외 협상 의사가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막 퇴원하셔서 움직이기도 힘들다고요.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알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제발 순영이랑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순영 씨의 뜻이 확고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혁 씨, 우리 당분간 좀 거리를 두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혁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한서연의 목소리가 냉담했습니다. 나도 알아본 게 있어. 순영 씨가 180억대 자산가래. 빌딩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게 난 솔직히 재혁 씨네 집안이 좀 여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다 순영 씨 돈이었던 거잖아. 지금 재혁 씨 형편이 그 모양인데 내가 왜 여기 매달려야 해? 서연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한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 박재숙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박재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숙아, 나야. 엄마 좀 도와줘. 아버지 병원비도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해. 박재숙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줘야지. 엄마 혼자 어떻게 해? 나보고 어쩌라고. 오빠가 순영 언니한테 잘해서 다시 붙어봐. 뭐? 언니가 돈이 있다며. 잘 빌어서 다시 합쳐. 그게 제일 빠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담당하던 거래처, 병원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님, 저희 병원 내부 방침이 바뀌어서 담당자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네? 갑자기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내부 결정입니다. 한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협력병원 4곳에서 연달아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제역의 핵심 거래처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역의 월 실적이 전월 대비 75% 하락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제역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요즘 실적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팀장님, 거래처에서 갑자기 담당자 교체를 요청해서. 다 핑계지. 3개월 안에 실적 회복 안 되면 PIP 들어가야 해. 알지? PIP.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 전 단계였습니다. 제역은 팀장실을 나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역은 술을 마셨습니다. 퇴근 후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1병, 2병, 3병. 만취한 채로 시댁에 돌아온 제역은 순영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화장대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제역은 방 구석에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앨범이었습니다. 순영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제역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명절 사진, 가족 사진. 제역은 사진 속 순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간의 사진 속에서 순영은 단 한 장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지친 얼굴로 음식을 만드는 뒷모습, 설거지를 하는 옆모습, 시아버지를 부축하는 모습. 순영의 얼굴에는 항상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제역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졌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역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빈 방에 제역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도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2024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김순영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말자 외 1인은 30일 내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판결문을 받아든 박말자 여사는 법원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0일 안에 나가라고? 제역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뭐해? 판결이 났는데. 박말자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말자 여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역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밥 먹어. 굶으면 안 돼. 밥이 넘어가겠냐? 나가. 제역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30일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 법원 집행관이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박말자 씨,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박말자 여사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역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더 버티면 엄마만 손해야. 손해? 이게 손해가 아니면 뭐가 손해야? 박말자 여사가 제역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박말자 여사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나이에 쫓겨나다니. 시아버지 박종구는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반신불수인 몸으로 이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급하게 알아본 곳은 경기도 외곽의 월세 35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15년간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임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게 집이야? 재혁이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만 참아. 내가 돈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옮겨줄게. 당분간이 얼마야? 내가 죽을 때까지겠지. 박말자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구는 요양병원에서도 퇴원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3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입원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구는 임대 아파트 작은 방에 누워야 했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직접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박말자 여사는 진이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아침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창이 생겼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남편의 기저귀를 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이걸 매일 했단 말이야? 15년간 순영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했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사흘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한편 재혁의 회사 생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PIP 기간 3개월 동안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뚫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업팀장이 재혁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김 과장 앉아. 재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어.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대상인가요? 미안하지만 그래. 이번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하위 인원이 희망퇴직 대상이야. 팀장님, 제가 15년을 다녔는데. 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회사 방침이야. 퇴직금은 제대로 나갈 테니까.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 정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줘. 회의실을 나온 재혁은 멍하니 복도에 섰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에서 잘린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재혁은 짐을 챙겨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스 하나에 개인 물품을 담았습니다. 15년 직장 생활의 끝이 박스 하나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가려는데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영이었습니다. 순영의 뒤로 비서와 수행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로비에서 순영을 맞이했습니다. 순영홀딩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협력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영과 재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은 박스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순영은 잠깐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순영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서 순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새벽마다 밥을 짓던 여자,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던 여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회장이라는 호칭을 달고 임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의 상황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무하던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서연 전문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리베이트요? 무슨 소리예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박재혁 씨와의 관계에서 특정 제약사 약품 선정에 편의를 봐준 내역이 있더군요. 은행 거래 내역과 처방 기록이 일치합니다. 서류에는 한서연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 그리고 해당 시기에 처방한 약품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누가 저를 음해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직무 정지 상태로 대기해 주십시오. 한서연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조사는 2주간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한서연에게 불리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병원은 한서연에게 의원 면직을 권고했습니다. 스스로 사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서연이 거부하자 병원은 징계해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한서연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외과 전문이라는 간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서연의 임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부인과 정밀 검사 결과 한서연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재혁에게 보여줬던 초음파 사진은 다른 병원에서 구한 가짜였습니다. 재혁을 완전히 붙잡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혁이 한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임신이 아니라고? 한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니야. 어쩔 건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 건 누구야? 서연아. 됐어. 이제 우리 끝이야.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순영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 잘리고 한서연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해 겨울 순영은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린 의료재단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늘색 비단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순영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파티장에는 재계와 의료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영이 입장하자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순영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강태준이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순영 씨, 오늘 정말 빛나요. 순영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강태준이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간 순영의 비밀을 지키며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순영이 힘들 때마다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 파티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영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순영 씨 옆에서 많은 걸 봤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결심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어요. 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넘어서 제가 순영 씨 곁에서 지켜드려도 될까요? 순영은 한참 동안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간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아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제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요.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순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순영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순영복지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순영이 단상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순영복지재단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계기가 무엇인가요?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순영복지재단 창립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정계, 재계, 의료계, 사회복지계의 인사 3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돌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순영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회장을 돌았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순영 씨, 축하드려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순영이 강태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초청장 없으시면 입장이 안 됩니다. 비켜. 나 순영이 남편이야. 아니, 전 남편. 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때가 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재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 전 남편이래. 세상에, 저 꼴이 뭐야? 재혁이 경비원을 밀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에서 재혁의 행색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혁이 순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순영아. 순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순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순영아, 나야. 나 재혁이야. 순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순영아, 제발. 나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혁이 순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영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죽겠대. 아버지도 상태가 안 좋아. 나도 회사에서 잘리고 돈이 없어. 제발 도와줘.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 15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 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시아버지 기저귀 갈고 시누이 애들 데려다 주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한서연 씨랑 강남에서 밥 먹을 때 나는 시아버지 욕창 치료하고 있었어요. 알아요? 재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힘들지 않냐는 말도 못 들었어요. 난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요. 재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순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돈이 있으니까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5년간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경비원, 저분 내보내주세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순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건물, 제 재단, 제 관련 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주세요. 경비원들이 재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재혁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순영아, 순영아, 제발.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행사 계속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도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영 씨, 괜찮아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순영은 연회장 뒤편의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귀걸이, 완벽한 화장.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세면대를 붙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영 씨. 순영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강태준이 다가와 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울어도 돼요. 15년 동안 참았잖아요. 순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순영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강태준이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 씨, 이제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7년간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봐준 눈빛이었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괜찮아요. 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밖에서는 재혁이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병수발 해주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는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단 창립 행사장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180억 자산가 전 남편 창립 행사장 난입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초라한 행색의 재혁이 순영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 남자 완전 쪽팔리겠다. 전 부인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꼴이라니. 자업자득이지 뭐. 순영 회장님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겼습니다. 재혁은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재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의 천장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혁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돈이 없어. 어떻게 해? 그럼 아버지 죽으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도 당장 다음 달 고시원 월세도 없다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팔자가 왜 이렇게 됐어? 재혁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순영. 그때 순영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15년 동안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순영아. 정말 미안해. 아무도 그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여름 순영과 강태준의 교제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관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순영은 생애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에게 물었습니다. 순영 씨, 행복해요?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렇게 편안한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요. 맞은편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항상 부엌에서 서서 먹거나 다 치우고 혼자 먹었어요. 강태준이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마주보고 밥 먹어요. 내가 해줄게요. 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변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박종구의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박말자 여사의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손목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말자 여사는 남편의 기저귀를 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년이 이걸 15년을 했단 말이야. 15년을. 박말자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시누이 박재숙의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져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시댁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맨날 돈 달라, 애들 봐달라. 이제 지긋지긋해. 박재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떡해. 친정이 저 모양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당분간 따로 살자.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박재숙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재혁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2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재혁을 찾아왔습니다. 박재혁 씨,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면 나가셔야 해요.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자리 구하는 중이에요. 2달이나 기다렸잖아요. 더는 안 돼요. 결국 재혁은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혁은 서울역 근처의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숙박비 1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재혁은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약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월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서연의 상황도 처참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전력이 업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서연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의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의사 보조 업무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까봐 강남 지역을 피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서연은 인터넷에서 순영복지재단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순영복지재단 전국 10개 도시에 지부 개설, 설립 1년 만에 1만 명 지원. 기사에는 순영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순영. 한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집 딸이라고 무시했는데. 한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25년 가을 순영과 강태준은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30여 명뿐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재단 직원들만 초대한 소박한 예식이었습니다. 순영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16년 전 첫 번째 결혼식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대신 아무도 없이 혼자 걸었습니다.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 순영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신랑 강태준이 단상에서 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강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례를 맡은 신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합니다. 순영 씨는 오랜 시간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순영 씨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순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영 씨,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평생? 순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당 안이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순영복지재단 독거노인 사업에 기부됐습니다. 하객들도 축의금 대신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날 총 2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영은 재단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를 개설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자녀 장학사업도 확대했습니다. 순영은 직접 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고 밥을 담았습니다. 15년간 시댁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겨울 어느 날 순영은 용산의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숙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국을 퍼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줄이 이어졌습니다. 순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그때 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때가 낀 점퍼,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이 순영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줄에서 빠지려 했습니다. 순영이 옆에 있는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에게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배식해 주세요.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은 줄에 다시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영이 앞에 섰습니다. 순영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 순영이 매일 아침 차려준 밥. 당연하게 먹고 당연하게 일어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도시락 한 끼가 그 시절의 밥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혁이 도시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순영은 재단 차량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벤치에 앉아 있는 재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순영 씨, 괜찮아요? 순영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2026년 봄, 시아버지 박종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했지만 처리까지 2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말자 여사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순영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말자 여사가 장례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비는 지원해 주세요. 700만 원이요. 다만 제 이름은 빼고 강태준 변호사 명의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조문 가지 않겠습니다. 박종구의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말자 여사, 재혁, 박재숙 세 사람만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박말자 여사가 입금 내역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700만 원 순영이가 보낸 거야. 재혁이 물었습니다. 순영이가요? 응. 강태준 변호사 이름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순영이 남편이잖아. 박말자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년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네. 아이고 아이고.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재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박말자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텅 빈 임대 아파트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막막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6년 가을, 순영은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